와, 보내주신 테크크런치 기사를 보니까요. AI 업계의 돈의 흐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죠. AI 기업 엔스로픽이 또다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았다, 이런 뉴스가 아니에요. 요즘 AI 전쟁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인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이 기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단서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기사에 나온 숫자부터가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이번 투자로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거의 465조 원에 달할 거라면서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불과 석 달 전에 평가받은 가치의 거의 2배라니요? 맞아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5배가 넘게 뛰었어요. 와, 이건 단순히 시장이 낙관적이다, 이걸 넘어서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계속해서 더 큰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판돈이 계속 올라가는 포커게임 같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판돈이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라면 당연히 가장 큰 경쟁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기사에서도 바로 오픈 AI를 언급하죠. 네, 엔스트로픽의 성장이 놀랍긴 하지만 업계의 800파운드 고릴라 격인 오픈 AI는 아예 다른 체급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다른 체급이요? 기사를 보면 오픈 AI는 최대 8,300억 달러 가치를 목표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 두 회사 모두 IPO, 그러니까 상장을 준비 중이란 이야기도 나오고요. AI 시장의 왕좌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을 거라는 그런 신호탄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에서 가장 제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요? 바로 순원거래라는 개념인데요. 이번 100억 달러 투자와는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1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엔스로픽이 그 투자금을 받아서 다시 그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랑 엔비디아 칩을 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자기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순환 서큘러 거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하. 이건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똑똑한 개발자 월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델을 훈련시키고 돌리는 데 필요한 서버와 칩 같은 인프라 비용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죠. 아하,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엔스오픽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동시에 그 돈이 결국 인프라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돈을 번 사람들이 금을 캐던 광부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천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요. 아,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지금 AI 업계의 막대한 투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이 AI 골드러시의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네, 한번 던져보시죠. 이 기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에서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금을 캐는 AI 모델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조용히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는 인프라 회사들일까요? 오픈 AI가 챗 GPT 헬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2026년 1월 7일자 발표인데요. 이걸 보니까 이미 매주 2억 3천만 명이 챗 GPT에 건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엄청난 숫자죠. 네,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제 오픈 AI가 그 민감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고 나선 건데 사실 듣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내 의료 기록을 AI한테? 그걸 어떻게 믿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비스가 정말 편리한 개인 건강비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좀 위험한 아이디어일지 저희가 한번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단순히 건강 정보를 물어보는 걸 넘어서요. 이제는 내 실제 병원 기록이나 애플 건강 같은 앱 데이터랑 직접 연결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 그렇죠. 오픈 AI가 내세우는 그 강력한 보안 그리고 의료 전문가와의 협업이라는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 수준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서비스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해야겠어요. 자료를 보면 흩어진 건강 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는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또 B병원에서의 진료 기록, 그리고 내가 평소에 쓰는 마이피트니스팔 같은 웰빙 앱 데이터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한 곳으로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개월간 제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세요. 같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내 모든 건강 정보가 한 곳에 모인다니 정말 강력한 기능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오픈 AI가 이건 의료 행위가 절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진단이나 치료는 아니고요. 네, 진단이나 치료법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게 돕는 뭐랄까 보조도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질문이 생기네요. 바로 보안 말이죠. 내 가장 사적인 정보인데 해킹되거나 유출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챗GPT 헬스의 성패를 가를 핵심일 겁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나요? 몇 가지 중요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첫째는 데이터 격리입니다. 헬스에서 나눈 대화나 올린 파일은요, 일반 챗GPT 대화랑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전용 공간에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 건강 정보가 다른 대화랑 섞일 일이 아예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있던데요. 근데 사실 이 약속 다른 AI 서비스에서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나중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이걸 사용자가 기술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냥 오픈 AI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픈 AI도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끌어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요, 비웰이라는 전문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만 병원 기록 데이터를 연동하게 해요. 비웰이요? 네, 환자가 병원 기록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이미 의료정보 보호 분야에서 신뢰를 쌓은 전문 업체입니다. 모든 걸 직접 하는 대신 이런 전문 업체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술적,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전략인 거죠. 아, 제3자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군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거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의사들과의 협업이더라고요. 60개국 26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해서 60만 건이 넘는 피드백을 줬다니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혹시 AI에 좀 우호적인 의사들만 선별해서 피드백을 받은 건 아닐까요? 이 기술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협업의 목표를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의학적 사실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나요? 네, 의사들은 AI의 답변이 환자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또 위험 신호가 보일 때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지 같은 임상적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헬스벤치라는 자체 평가 기준까지 만들었대요. AI가 의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안전한 정보를 주는지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렇군요.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챗GPT 헬스는 흩어진 내 건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주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격리, 제3자 보안 플랫폼 활용, 그리고 임상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의료계와의 협업, 이렇게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기술은 분명 우리에게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이해하고 관리할 힘을 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나의 모든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조언을 해줄 때 우리는 어디까지를 정보의 밝은 환자로 보고 어디부터를 위험한 자가 진단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될까요? 보내주신 그 칭화대학교 논문 말인데요.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그냥 AI 그림 어떻게 더 잘 그리지 이걸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AI가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점수 받으려고 뭐랄까 꼼수를 부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바로 그 보상 해킹 문제가 이 연구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AI를 훈련시키는 강화 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미지 생성 과정이 수십 단계로 나뉘어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 모든 단계마다 피드백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AI 입장에서는 대체 뭘 잘해서 칭찬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상 신호가 너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은 피드백을 자주 그리고 상세하게 줄수록 더 잘 배우는 거 아닌가요? 훈련을 더 많이 시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네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 통념을 이 연구가 딱 뒤집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 그림 1C를 보시면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체 16단계 생성 과정 중에서 변화가 제일 활발한 초기 8단계, 거기에만 집중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모든 단계에 훈련시킨 것보다 성능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반면에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된 후반 8단계에만 훈련을 시키니까 성능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렸고요. 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단계에 에너지를 쏟는 게 그냥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아예 방해가 된다는 거네요. 그럼 연구팀은 어떤 단계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죠?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물리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변화의 가능성 혹은 불확실성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변화의 가능성이요? 네, 그냥 노이즈만 가득한 맨 초기 단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고엔트로피 상태고요. 반대로 그림 형태가 거의 다 잡힌 후반 단계는 뭐 미세 조정만 남았으니까 저엔트로피 상태인 거죠. 연구팀은 이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학습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저엔트로피 단계의 피드백은 그냥 무시하고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고엔트로피 단계에만 집중해서 가르친다. 와, 진짜 똑똑한 방식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한 새로운 방법이 바로 그 EGRPO군요. 네, EGRPO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중요도가 낮은 여러 개의 저엔트로피 단계를 아예 그냥 하나로 합쳐버려요. 그래서 의미 있는 하나의 고엔트로피 단계로 재구성해버리는 거죠. 막 흩어져 있던 희미한 신호들을 모아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야 하고 강력한 신호를 딱 한 번 주는 겁니다. 이러면 AI가 헷갈릴 일이 없어지죠. 보내주신 자료의 이미지들을 보니까 그 결과가 확실히 느껴져요. 특히 그 맥도날드 모자를 쓴 레몬이라는 요청, 그거 되게 재밌던데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EGRPO가 만든 결과물은 진짜 그럴듯해요. 다른 모델들은 레몬인지 모자인지 막 형태가 뭉개지는데 말이죠. 학습 곡선 그래프를 봐도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에 도달하고요. 결국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AI 훈련에 있어서 양보다 질, 즉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데이터를 쏟아붓는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열쇠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학습의 설계에 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보상 해킹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논문 마지막에서도 지적하듯이 EGRPO 같은 방법으로 학습 효율을 아무리 높여도 근본적인 한계는 남거든요. 바로 우리가 AI에게 주는 그 점수, 즉 보상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죠. AI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내놓은 결과가 정작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AI는 우리가 정해준 점수 체계 안에서 최적의 답을 찾을 뿐이지 우리의 어떤 미적 취향이나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단순히 점수를 따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창조하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좋은 결과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AI가 소프트웨어 버그를 고치려고 코드를 막 싸잖아요. 네. 근데 AI가 내놓은 그 코드가 진짜 괜찮은 해결책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문제거든요. 마침 보내주신 스케일 AI의 연구 논문이 바로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푸는 법을 다루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했어요.
하나는 코드를 직접 돌려보는 실행 테스트 방식인데 네네. 이건 정확하긴 한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건데 이건 빠르긴 하지만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뭐랄까 코드 전체의 큰 그림을 놓치기 쉬웠고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만 쏙쏙 뽑아낸 것 같은 에이전틱 루브릭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AI가 어떻게 인간 코드 리뷰 전문가처럼 다른 AI의 코드를 날카롭게 평가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시죠. 그럼 이 에이전틱 루브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마치 한 AI가 다른 AI를 평가하려고 맞춤 시험지를 만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전문가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AI가 버그가 생긴 소프트웨어의 전체 코드 저장소를 돌아다녀요. 아, 직접 탐색을 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어떤 파일을 봐야 하는지, 이 프로젝트가 따르는 코딩 규칙은 뭔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싹 파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버그 수정이 잘 됐는지 평가할 아주 상세한 기준 목록, 바로 루브릭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그냥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었군요. 논문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파일 변경은 적절한가, 요구 사양을 모두 만족하는가. 맞아요. 코드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가 같은. 네, 그런 항목들이 있던데 이건 그냥 테스트 통과 여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평가 방식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 루브릭을 이용한 채점이거든요. 채점이요? 네, 버그를 고친 새로운 코드를 이 상세한 루브릭의 항목 하나하나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평가 과정에서 코드를 단 한 줄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실행 없이요? 네, 그러니 시간과 컴퓨팅 자원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거죠.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그렇게 깊이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니 정말 효율적이네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성능에 대한 수치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럼요. 효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SW벤치라는 표준화된 성능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검증 방식들을 일관되게 앞섰어요. 오, 특히 한 AI 코딩 모델의 경우 기존 최고 성능의 검증 방식을 썼을 때보다 이 에이전틱 루브릭을 썼을 때 4%포인트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4%포인트나요? 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개선이네요. 네, 아주 큰 차이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 루브릭이 기존의 공식 테스트조차 놓치는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대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인가요? 어떤 코드는요,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주 나쁜 수정안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버그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막았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중요한 엣지 케이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죠. 아, 땜질식 처방 같은 거군요.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루브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코드를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 그러니까 54%의 경우에 루브릭의 평가가 옳았어요. 54%요? 그건 거의 루브릭이 더 똑똑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해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계적인 테스트보다 훨씬 더 맥락을 잘 이해하는 평가를 해낸 거죠. 그렇다면 루브릭을 만들기 전에 AI가 직접 코드 저장소를 탐색하는 그 에이전틱 과정이 필수적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연구팀이 그 탐색 과정 없이 그냥 루브릭을 만들게 했을 때는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아, 역시. 코드베이스 전체의 맥락을 파악해야만 루브릭의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AI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걸 넘어서 인간 전문가처럼 정교하게 코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기술의 접근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런 전문가 수준의 루브릭 생성 능력을 훨씬 작고 가벼운 오픈소스 AI 모델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거든요. 아, 그럼 더 널리 쓸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AI가 표준 테스트보다 더 효과적으로 코드를 평가할 루브릭을 만들 수 있다면 과연 다른 복잡한 평가 작업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사업 제안서나 마케팅 계획안을 실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상세한 루브릭을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